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147쪽에 있는 이황의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미리 설명을 하자면요, 바로 뒷면에 있는 한수마시 한수마도 우리가 같이 세트로 배우게 될 건데, 이번 시간에 한수마시 한수마는 다루지 않고요, 고인도 날 못 보고만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수업의 흐름을 한번 미리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시조를 쓴 사람이 누구다? 네, 이황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황,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이 작품을 썼을까에 대해서 잠깐의 한국사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조라고 했죠. 이 시조는 대체 어떤 갈래인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지식을 쌓은 채로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가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이 이황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요, 좀 이 시조의 내용이 좀 와닿게 되거든요. 딱딱하지가 않고 뭔가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이라 선생님이 항상 작가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이황 보니까요, 우리 아주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나오는 얼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눈치 빠른 친구들 1,000원짜리를 떠올렸죠. 네, 여기 이분이 바로 퇴계 이황,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를 지은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황의 초상화인데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을 열심히 수양하고 공부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특징이 있다면요, 아주 늦가기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서른쯤에 합격했는데요. 지금이야 뭐 30살이면 굉장히 젊지만 당시로서는 좀 많이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 시험을 한 8번, 9번 응시를 해서 떨어졌다가 막 10번째에 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치에 대한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궁궐 안에 들어섰는데요. 그 정치 인생이 참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명의 인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황이 궁궐에 들어섰을 때, 관직에 나아갔을 때는요, 중종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왕권은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요, 항상 첫째 아들이 보통 왕세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루트를 밟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왕의 자식이 그 첫째 아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있는 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종에게는요, 중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과의 사이에서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인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종을 낳을 때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인종을 낳고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전의 자리가 공백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전, 새로운 왕후를 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왕후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아마 17살에 입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중종의 중전이 되는데요. 그러면요, 봅시다. 지금 인종, 이 사람이 당시에는 세자였고요. 자신의 친모, 친어머니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 인종의 양어머니처럼 되어서 양육을 하는데요. 중종과의 사이에서 문정왕후가 이제 아들을 한 명 낳게 됩니다. 바로 명종, 나중에 명종이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정왕후가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 친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일단 인종이 살아 있으니까요. 왕세자이기도 했고요. 결국은 세자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종이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지금 왕의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치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그 구슬발 같은 거를 그 왕의 뒤에 쳐놓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대신 통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약간 혼란한 왕실 상황에서요, 이제 신하들도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인종을 섬기던 인종파 신하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네, 명종파 세력들이 나뉘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종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명종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파들은 아무래도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종파에 의해 제거를 당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이황은 정말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과거 시험 열심히 쳐서 이 궁에 들어온 건가? 하고 회의감을 느껴서요. 결국은 이제 사직서를 내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동이 어딘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천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차로 타고 저 경북까지 내려가서 안동이 여기 있습니다. 차로 한 3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 물줄기 보이나요? 네, 물줄기가 이렇게 마을을 둘러싼 형태로 흘러가는데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양반 가문들, 위인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이 팽팽 노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학문 수양을 했던 거죠. 이 도산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후배 학자들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학문을 수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집필하기도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산 서당에 머물면서 쓴 작품이 바로 도산 12곡입니다. 네, 도산 12곡인데요. 보면은요, 네, 이게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요렇게 세로로 읽으면요, 우리 지금 교과서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황이 실제로 썼던 작품을 우리가 지금 보기 좋게 컴퓨터로 편집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요, 이황이 정치에 입문했다가 그런 정치적 싸움을 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치를 은퇴하고 쓴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선생님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황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황의 이런 상황에서 쓴 작품이구나 이해를 했고요. 우리 그 다음 시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조금만 훑어봐도요, 지금 교과서에서 시조, 네, 여기도 시조 이렇게 강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대체 시조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써볼까요? 네,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네, 이 시조라는 건요, 음악으로 치면 하나의 장르, 네, 문학 장르인 건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래입니다. 일본, 중국에도 없는 한국 고유의 정형시라는 겁니다. 정형시가 뭐예요, 선생님? 네, 정형시는요, 형태가 정해진 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작을 할 때 그냥 막 빌 받아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형태를 지켜서, 법칙을 지켜서 창작을 한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이 시조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을 알아볼게요.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시대별 변화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두 번째로는 향유층입니다. 향유층은요, 이 시조를 창작하고 불렀던 그리고 그걸 즐겨 들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계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본 형식. 아까 정형식, 형식이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형식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 변화 먼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시조는요, 고려 말에 만들어집니다. 형성. 그리고 고려 다음에 무슨 시대죠? 네,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특히 앞부분 전기에는 이 시조라는 갈래가 크게 발전을 해요. 그리고 전기 다음에는 네, 후기죠. 후기에는 그 시조의 내용이 딱딱하고 진지한 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유쾌하고 가벼운 것들도 많이 등장하는 등 다양해지고요. 향유층, 아까 향유층이 뭔지 설명했죠. 네, 이 시조를 창작하고 즐겨 듣는 사람들도 확대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확대되는지 한번 이어서 향유층에서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이 시조가 창작되고 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확대가 되겠죠. 양반에서 어디로 확대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인까지 확대가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요. 펜 색깔을 바꾸어서 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을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성별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조선 전기에는 여성, 기생들도 창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기생인 여성들은 이제 말 그대로 양반들을 대접해야 하는 신분인데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반들이 즐겨 듣고 부르는 이 시조를 어떻게 쓰고 또 부르는지도 습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생들도 작가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왜 맷버들 가려꺾어라는 시조 있잖아요. 그게 홍랑이라는 여자 기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가 남자 사대부에서 벗어나서 여성들 그리고 또 중인들, 돈이 많고 직업이 있는 평민들까지 확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본 형식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땡 음보 율격인데요. 혹시 숫자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4음보입니다. 3음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좀 길어요. 뭐였죠? 뭔가 몇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데. 네, 바로 종장 마지막 줄이요. 종장의 첫 구는 3음절 세 글자로 고정되는 것이 기본 형식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요, 시대별 변화 그리고 향유층 기본 형식까지 특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시조의 갈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선생님 쓸 수 있겠지? 네, 갈래를 한번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갈래는요, 기본적으로 또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시조의 기본 형식이 되는 평시조가 있습니다. 네, 이 평시조는요, 말 그대로 평범하다의 평자인데 스탠다드라고 보면 돼요. 시조의 기본 형식을 지닌 시조가 평시조다. 티셔츠로 치면은 기본 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시조입니다. 얘는 뭘까? 얘는요,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 아래 엮인 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설시조는요, 사설시조는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사설시조는요, 시조긴 시조니까요, 초, 중, 종장의 형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돼요. 네, 갖고 있되 다만 하지만 이제 자음보의 율격을 벗어나 길어지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딴 얘기인데요. 이 사설시조라는 것 말이죠. 사설시조의 사설이 우리 이럴 때 써요. 사설이 너무 긴데? 이 사설은 말 그대로 본론과 크게 관련이 없는 약간 TMI, 사담 요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설이 길다. 길다? 사설시조 역시도 평시조보다 길이가 긴 특징이 있죠.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시조부터 볼까요? 네, 요게 평시조인데요. 이 작가는 정몽주라는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육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고려 말 사람이니까요. 시조가 고려 말에 형성된 것과 같이 겹쳐서 보면 좋겠네요. 네, 평시조라고 했습니다. 평시조요. 평시조. 자, 한번 기본 형식을 지켰는지 봅시다. 자,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딱 4음보씩 끝나고요. 1, 2, 3, 4. 그리고 또 종장의 첫 구가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부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 형식을 지키는 것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평시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시조의 기본 형식. 그 다음은요, 연시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요게 연시조입니다. 자, 하나의 제목 아래 2 이상의 평시조가 엮인 것. 제목은요, 도산 12곡이라는 것인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쫙 훑어보니까 선생님 9번째 시조에 고인도 날 못 보고 이거 교과서에 있는 우리 지금 작품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이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시조는 얘 하나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에서 9번째만 빼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번부터 12번까지의 시조가 한데 묶여 있는 것이 도산 12곡이라는 거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래서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설 시조는요, 여러분 바로 뒷면 우리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어진다고 했어요. 딱 봤을 때 평시조보다 훨씬 많이 길어진 데가 초장, 중장, 종장 어디인가요? 네, 중장이 압도적으로 길어져서 지금 뚱뚱해졌네요. 요것이 사설조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시조와 연시조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147페이지로 올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시조란 무엇인지 그것의 특징과 또 갈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으니까요. 한번 이 작품을 분석을 해볼게요. 네, 다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힘을 내봅시다. 자, 지금 상황은요. 이황이 정치를 은퇴하고 이 도산서당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의 서당에서 자신이 학문을 수양하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여든길 알패 있니? 여든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꼬 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들어갑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여러분 우리 고인이 무슨 뜻이죠? 네,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인데 이왕에게는요, 이 고인이 아무나 죽은 사람은 아니고요. 본받을 점이 있는 옛날 성현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공자, 맹자, 이런 주자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죠. 일종의 그런 성현, 본받을 점이 있는 현명한 옛날 사람들 를 가리키는 것이 고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이황이 살던 시절에도 오래전에 죽은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서로 직접 보거나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알패 있니 앞에 있다는 건데요. 어떤 길? 여든길. 우리 여든길이 뭐예요? 네, 가던 길입니다. 가던 길. 자, 여러분들 해석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위에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누가 가던 길일까요? 네, 고인이 가던 길입니다. 그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뜻을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이 여든 길에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혹시 길이 한자로 뭔지 아나요? 네, 바로 길도자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요. 이 한자에는 사실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어떤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때도 도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글자에 여러 가지 길 의미도 있고 도리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인이 가던 길이라는 것은 고인이 깨닫고자 한 어떤 인간의 도리,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고인이 가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든 길 알패 있네. 아하,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학문 수양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아니냐고 어쩔꼬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건가요? 네,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는 강조법을요, 우리 네, 의법입니다. 설의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지금 표현법이 나온 김에 다른 표현법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A도 B 못 보고 B도 A 못 봐.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 있는데요. 우리 요것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콩 심은데 콩 나고 뒤에 뭐죠? 팥 심은데 팥 난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 있죠. 그래서 대구법이라는 것은요, 유사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 표현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어디에 대구법이 쓰였죠? 다시 한번 다들 찾아볼까요? 그렇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라는 부분에, 아이고 약간 겹치네. 살짝 올려줄게요. 여기에 대구법이 쓰인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조가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여든길 알패 있네, 여든길 알패 있거든,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처럼 비슷한 그 말이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연쇄법이라고 하는데요. 연쇄법.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시가 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동요입니다.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지금 끝말잇기처럼 노래 가사가 이어지고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쇄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 방법 3가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3가지 당연히 이제 다 딱 보면은 딱 나오는 요런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요, 우리 한번 이 시조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갈래 3가지를 적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갈래, 두 번째로 네, 성격,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제입니다. 갈래는요, 연시조 아까 설명을 했고요. 사대부 작가가 쓴 시조이기 때문에 사대부 시조라고도 합니다. 성격은요, 학문 수양을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죠. 교훈을 담고 있어서 교훈적이고요. 또 인간의 도리를 다루고 있는 학문, 유학, 도학이라고 합니다. 도학적인 성격이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는요, 고인을 본받아 학문을 수양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네. 다시 요게 약간 색깔이 겹쳐서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지금 연쇄법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멈춰서 봐도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이 길이 사실은 고인들이 깨닫고자 했던, 학문 수양을 하면서 배우고자 했던 도리를 비유한 것이라는 내용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교과서 151쪽에 있는 이
고인도 날 못 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같이 지금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도 봅시다. 조선시대 사대부 이황이 지은 연시조 도산12곡의 9번째 작품이란 그 안에 속한 9번째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산12곡을 12개, 이 12가 12개거든요. 그거를 절반을 반으로 앞뒤 6개씩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것은 언지, 뒤에 것은 언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지는요, 자연을 사랑해서 거기 사는 마음,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이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언학은 이게 학문의 학이거든요. 배울 학자요. 그래서 학문 수양을 통해 바른 성정, 마음씨를 기르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주제가 학문 수양의 의지였는데요. 언지 언학 어떤 걸까요? 네, 당연히 언학에 속하겠죠. 그래서 고인한 낱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우리말을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요, 이 시조가요, 사실 여러분 노래 가사였다는 거 아나요? 네. 선생님이 저작권 때문에 그 노래하는 영상을 첨부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수업 시간에 보여주었죠. 옛날 사람들이 이 시조를 어떻게 노래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요, 멜론이나 벅스에서 그 가사 부분 있죠. 그것만 우리 후손들이 노래 멜로디는 모르는 채로 가사만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그래도 가사라도 온전히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노래 불렸다는 가사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순우리말을 사용한 것은요. 평범한 서민들도 쉽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섬세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조는요, 특히 이황이 살던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 사대부들이 이걸 창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황은 이제 일반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씨를 수양하려는 그런 의지를 다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여기도 여러분들 시험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지금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시조라는 갈래 내용 알기, 작품 내용도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 도산12곡이라는 작품의 전반적 특성도 이해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집중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작품 한수마시 한수마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